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3월 2일 코로나가 난리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이 특수경매 강의를 하고 있는 이종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항상 수강생들을 놓고 강의를 하다가 오늘은 카메라를 앞에다 놓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이상한 면이 있긴 하는데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개 강의로 부동산 투자,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려면은 팔아야지 수익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을 사는 목적이 팔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즉 제가 이 공개 강의 하는 것은 파는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사기 전에 팔 생각부터 먼저 하고 팔 자신이 있을 때 사야지 된다. 이것이 제가 부동산 투자의 첫 번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팔기 위해 산다.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일 첫 번째 제가 보면 시가보다 싸게 팔아야지 팔립니다. 두 번째는 꼭 필요한 사람한테 팔아야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 이게 어떤 생각하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예를 들자면은 이러한 얘기입니다. 제가 저 문을 열고 나가다가 실수로 제 새끼손가락이 문에 끼어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십시다. 이때 어떤 분이 제 새끼손가락을 주셔서 누구한테 팔려고 내놔도 아무도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떨어진 새끼손가락을 들고 저한테 와서 저보고 사라 그러면 제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즉 부동산에도 여러 사람한테 필요한 부동산이 있지만은 꼭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 있는 부동산을 사서 그 사람에게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개발을 해서 판다. 개발해서 판다는 얘기는 분할을 해서 파는 거든지 건축 허가를 받아서 팔든지 형질 변경을 하든지 농지 전용을 하든지 산지 전용을 받아서 땅의 가치를 높여서 판다. 이런 얘기인데 제가 파는 방법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주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좋은 부동산이 있고 돈이 되는 부동산이 있는데 돈이 되는 부동산을 골라야지 좋은 부동산을 골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되는 부동산과 좋은 부동산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되는 부동산을 고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돈이 되는 부동산이란 어떤 것이 돈이 되는 부동산이냐 이런 얘기인데 간단합니다. 경매로 나온 것은 낙찰자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게끔 되는데 보통 20%에서 30% 떨어져서 두 번 떨어지면 64%에서 49%까지 떨어지게끔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지면은 돈이 되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돈이 되고 가격이 떨어진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격이 떨어질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한번 보게끔 되면은 어떤 농지가 있는데 농지를 살려면은 농지법에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면은 입찰보증금만 띄게끔 됩니다. 따라서 농취증을 농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 농취증을 바로 해줄 수 있느냐를 담당자에게 가서 물어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때 담당자가 이 농지는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농취증을 안 해줍니다. 못 해줍니다. 이런 농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런 농지를 사면은 돈이 됩니다. 두 번째, 도로가 없는 맹지의 땅이 경매로 나오면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부동산은 또는 땅은 사용의 가치입니다. 사용의 가치는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을 때의 이 가치를 바라게끔 되는데 진입 도로가 없을 때는, 즉 건축법상 도로가 없으면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땅은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는 것 외에는 가치가 별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가 없는 땅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어떤 땅이 경매로 나왔는데 건물은 있습니다. 건물은 있는데 건물은 매각 제외로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땅만 경매로 나왔다는 얘기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미 건물 주인이 그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가 그 사용의 가치를 가져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미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땅만 경매로 나온 경우에 이 땅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네 번째, 부동산은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사용도 할 수 있고 매매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명이 지분으로 같이 갖고 있다면은 혼자서 매매하기도 어렵고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또 누구에게 사용의 권한을 주는 것도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지분으로 나오게끔 되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경매로 부동산을 산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지 되지 떨어지지 않았을 때는 별로 그렇게 돈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부동산, 어떤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입니까? 경매에서 좋은 부동산은 돈이 되는 부동산이 좋은 부동산이고 돈이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 돈이 됩니다. 즉 부동산 자체가 좋은 부동산이 아니라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 부동산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여자분 수강생이 한 분이 입학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저한테다가 강의 끝나고 저한테 오시더니 조용히 좀 돈이 되는 물건 좀 하나만 찍어주시면 안 됩니까? 따로 제가 컨설팅 비용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컨설팅 비용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수강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돈이 되는 물건을 찍어주고 골라주는 것을 제가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별로 어렵지 않길래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49%까지 떨어진 물건을 하나 추천해 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걸 보더니 저한테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고 낙찰을 받아서 돈이 되면은 다시 또 한번 접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그분이 잘 낙찰 받기를 기다렸는데 입찰날 봤더니 그분이 입찰에 참여도 하시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제가 다음번에 오셨을 때 물어봤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추천했는데 입찰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만요. 제가 골라준 물건을 자기 남편하고 같이 현장 답사를 갔었답니다. 현장 답사를 가보더니 남편이 말씀하시기를 너 미쳤니? 이런 물건을 왜 들어가니?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일반인들 눈으로 봤을 때는 너 미쳤니? 이거 왜 들어가니? 하는 물건은 가격이 떨어집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조금 아까 제가 네 가지 얘기했듯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동산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온 것이 1, 20년이 아니라 몇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이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에 남의 땅에 건물을 지었을 적도 있었고 도로가 없는 땅도 있었고 그 다음에 땅만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분으로 나온 것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일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이 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법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법률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이 법이 누구 편입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 누구 편이죠? 법은 불쌍한 사람 편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 편도 아니고 어느 누구 편도 아닙니다. 그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 편입니다. 제가 판사님에게 이 도로가 없는 땅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도로를 내주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 주십시오. 하면은 판사님이 그런 법에 의해서 이건 도로 내주라고 판결 내려줍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담당자가 안 해준다. 안 해주면 낙찰을 받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농지증을 해주게끔 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안 해줍니까? 이렇게 요구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요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법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 법을 이용할 줄 모르는 겁니다. 법이 누구 편이라고요? 다시 한번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법은 법을 알고 이용하는 사람 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러한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나쁜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왜 사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격이 떨어졌을 때 사야 되고 떨어졌을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부동산을 저렴한 가격에 사서 그 문제를 해결해서 판자는 것이 제가 부동산 투자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면 말로만 그러지 말고 네가 그런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실전 사례를 한번 얘기해봐라. 제가 오늘 실전 사례를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경매 물건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끔 되는데 이 경매 과거의 물건을 저는 사건 번호를 지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2016 타경 7748 경상남도 거제시 장목면 장목리 325-35외 세필지입니다. 세필지가 경매로 나와서 3억 3천에 시작이 돼서 2억 6천 5백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에는 1억 6천 9백까지 떨어진 것을 2억에 낙찰을 받은 겁니다. 즉 감정가가 3억 3천인 것을 2억에 낙찰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감정가보다 1억 3천을 싸게 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장목면 325-35번지는 잡종지고 장목리 326은 전이고 장목리 327-8은 잡종지입니다. 그러면 326전은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비고사항, 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할 때 비고사항을 적어서 올려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괄매각, 제시의 건물 포함, 목록 3,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출 요함. 맨 밑에 보시면은 창고시설 33.75제곱미터는 공부상 창고시설이나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 중이고 소유자 김기철이 점유하고 있음. 목록 3에 대하여 2017년 7월 6일자 접수된 장명면장의 회신서에 의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이나
발급이 불가능한 농지라고 회신옴. 즉, 세 필지 중에 하나의 필지는 전으로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이지만은 장문 면장은 불법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줄 수 없다 회신온 겁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은 감정가가 3억 3천에 시작이 됐지만은 얼마까지 떨어졌냐면 1억 6천9백만 원까지 떨어졌고 이것을 2억에 낙찰을 받았으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보면은 이러한 바닷가 포구에 있는 위치가 아주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낙찰을 받아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소송을 해서, 소송을 한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심판에서 이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해줘야 된다고 판결을 난 겁니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여기 아까 집이 있었다고 그랬고 매각 물건에 보면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으로 돼 있죠. 다시 말하면 건축물도 건축물 관리장이 있고 등기부등본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 번지수가 실질적으로는 전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전에 있는 전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있는 건 그 잡종지에 있습니다. 번지수는 잡종지 번지수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그 건물은 어디에 있냐면 전에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 자체는 합법적으로 지어졌는데 번지수가 이렇게 잘못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면면에서는 하여튼 간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전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안 해준다 한 것인데 이걸 가지고 제가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이런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해 줘야 된다 하고 제기를 받아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서 3억 3천원짜리를 2억에 낙찰을 받게끔 된 겁니다. 즉 이렇게 남들이 보기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낙찰을 받아서 해결해서 팔 수 있는 것이 돈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실전 사례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공매 사건인데 공매 사건의 2016 05241 001 부여군 자왕리입니다. 자왕리에 공매가 나왔는데 이것은 토지만 매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현장 답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아주 집이 잘 지어진 집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지장도 없고 등기부 등본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 답사를 해봤더니 집은 비어 있더라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가재 도구는 다 없는데 침대하고 소파는 남아 있더구만요. 그리고 이사는 다 갔습니다. 근데 이 땅만 경매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공매로 입찰해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동네 이장님한테 가서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물어봤더니 어떤 남자, 나이 드신 남자분하고 비교적 젊은 남자하고 두 사람이 같이 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전화번호나 이런 걸 가르쳐 주십시오 했더니 가르쳐 줘서 그분을 상대로 제가 소송을 했습니다. 건물 주인에게 나는 땅을 산 사람으로서 당신이 내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있으니까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 주십시오. 건물을 철거할 때까지 제 땅을 사용하고 있는 지료를 주십시오 하고 소송을 했습니다. 이것이 민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민법에 의해서 저는 건물 철거해라, 지료 내놓으라고 소송했습니다.
소송은 크게 보면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이행소송이고 하나는 형성소송입니다. 이행소송이라는 것은 너가 나에게 500만 원을 빌렸는데 안 갚았으니 갚아라, 이행해라, 이러한 소송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판사님께서 근거와 조사를 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답변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내게끔 되는데, 지금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땅을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건물을 갖고 있어서 형성이 복잡하게 된 이런 것은 형성소송이라고 해서, 이 형성, 부동산에 서로 주인이 달라서 형성이 복잡하게 된 걸 풀어달라, 이런 소송은 재판을 하기보다는 조정을 하게끔 됩니다. 제가 이 소송을 제기하니까 조정이 열려서 조정에서 판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늘 이것을 판결함에 있어서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건물이 땅 주인이 땅을 사든지 땅 주인이 건물을 사든지 하는 것으로 이 재판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땅 주인 잠시 나가 계십시오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건물 주인을 놓고 오늘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은 당신이 얼만큼 손실을 입는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1, 20분 있으니까 건물 주인이 나오더니 땅 주인 들어오랍니다. 제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갔더니 또 저보고도 얘기합니다. 지적도에도 도로가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허물고 나면 집도 못 지니까 땅 주인이라도 너무 큰 소리 치지 말고 웬만하면은 협상을 하십시오. 저에게는 또 땅 주인이 불리한 얘기를 다 하시더라고요. 해놓고 땅 주인과 건물 주인들 불러놓고, 자, 건물 주인에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건물 주인, 땅 사시겠습니까? 그 건물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저 땅 안 사겠습니다. 왜요? 저 사실은 거기에 작은 아버지와 같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작은 아버지가 원래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혼자서 거주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시내에 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같이 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가 너무 몸이 안 좋아지셔서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제가 그 시골에 있다가 직장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를 다시 땅을 사서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래? 그러니까 이제는 판사님께서 땅 주인인 저보게 건물을 사시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얘기했죠. 건물은 별로 필요 없는데 건물을 싸게 준다면 사겠습니다. 했더니 저게 그럼 건물을 얼마에 사시겠습니까? 하길래 저는 눈 딱 감고 얘기했습니다. 100만 원이면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건물 주인에게 말씀하시더군요. 얼마면 팔겠느냐고. 건물 주인은 10몇 년 전에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한 3천만 원이 들었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못 받아도 1,000만 원은 받아야 되겠다. 그러길래 다시 판사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면 사겠습니까? 1,000만 원 달랬는데 얼마까지 하시겠습니까? 하고 저는 1,000만 원 그대로는 살 수 없고 저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 원 사겠습니다. 했더니 다시 판사님께서 건물 주인에게 100만 원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700만 원까지 팔겠습니다. 해서 다시 그럼 700만 원 내려왔으니까 저에게 얼마면 사시겠습니까? 하길래 그럼 저는 조금 올려서 200만 원 하겠습니다. 서로 간에 그분은 건물 주인은 700만 원을 고소하고 저는 200만 원을 고소했습니다. 하자 판사님께서 뭐라고
판결을 하셨다면은 그러면 가격이 협상이 안 되므로 오늘 판사의 직권으로 300만 원에 강제 조정합니다. 만약에 경우에 이 강제 조정에 이의가 있으시다면은 15일 이내에 이의 제기를 하면은 오늘의 판결은 없던 걸로 하고 다시 제기됩니다. 그러나 15일 이내에 제기하지 않는다면은 판결은 이대로 끝납니다. 이렇게 해서 300만 원에 강제 조정을 해서 바깥에 나왔더니 그 건물 주인 남자가 에이씨 할 수 없지 뭐 300만 원이라도 받아야죠 뭐 300만 원 팔겠습니다 해가지고 300만 원에 이 건물을 마저 사서 땅을 제가 2,600만 원 주고 사고 건물을 300 주고 사다 보니까 총 돈 들어간 것이 한 3천여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3천만 원 들어온 것을 제가 공인중개사에다가 이 건물과 땅을 한 번에 다 팔겠으니까 얼마에 팔아줄 수 있습니까? 했더니 공인중개사가 와서 보시더니 6천 정도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하길래 제가 5,500 정도면 팔겠습니다 했더니 그 정도면 바로 팔아드릴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 2개월 만에 5,500을 받고 팔게끔 만들었던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특수경매가 이러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물건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경매의 권리 분석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좋은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할 줄 몰라서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고 지금처럼 문제가 있을 때 떨어지는데 이 문제를 어떤 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를 바라보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부동산을 우리가 사야지 돈이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 실전 사례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 화해 공고 결정 이렇게 돼 있죠. 원고는 피고에게 2018년 1월 31일까지 300만 원을 지급한다. 화해 결정이 아니라 화해 권고 결정입니다. 이것은 강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광주시 도청면 진우리 산 62-31 땅이 400평입니다. 2억 3,900에 시작해서 1억 2,200까지 떨어졌는데 이 땅은 전원주택 단지 안에 있는 땅으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 평당 약 100여만 원 정도 가는 땅이더라고요. 그러면 400평이면 감정 가격이 4억 정도에 시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감정 자체도 2억 3,900에 시작해서 상당히 1억 정도가 저렴하게 시작이 됐는데도 3번까지 떨어져서 1억 2,200까지 떨어진 거예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결국은 보면 저희 수강생이 1억 2,800만 원에 최저가에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 4억이나 가는 이러한 땅이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자, 무슨 문제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진우리 산 62-31 이렇게 돼 있죠. 보면은 1층 별장 돼 있습니다. 1층 별장 돼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죠? 경제적 가치 없음. 2층 별장 경제적 가치 없음. 토지와 건물이 전부 다 경매로 나왔는데 건물은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현장 답사를 가봤더니 집은 비어 있더라고요. 2층 집인데 제가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1층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봤는데 먼지만 가득 쌓여 있고 나무로 진 건데 많이 부식이 돼 있더라고요. 2층을 한번 올라가려고 하다가 계단 한 2계단 올라가려고 하다가 제가 2층을 못 올라갔습니다. 앞만 봐도 그 나무 계단이 제 몸무게를 이겨내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하고 나온 겁니다.
다 둘러보고 나오면서 정문에 경비실이 있어서 경비실에 들렸습니다. 경비실 있는 아저씨한테다가 제가 여기 있는 땅 얼마나 갑니까 했더니 땅 잘 모릅니다 하길래 땅마다 다 다르죠. 뭐 어떻게 알아요? 저희들이 뭐 땅값을 어떻게 합니까 하길래 제가 뭐 정확한 땅값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충 얼마나 가느냐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저기 안에 경매가 나왔길래 그랬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뭐 땅값은 다 다르지만은 이 단지 안에 있으면 100만 원씩은 거래가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00만 원은 되는구나 알았고 400평인데 100만 원씩 치지 않고 80만 원 쳐도 482 30이 3억 2천이라는 감정 가격인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와서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나고 봤더니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감정평가사가 지금 항공사진을 보여준 것인데 저렇게 보면은 여기 이 본건이라고 써 있는 것까지 항공사진에 보면은 현황 도로가 있어 보이죠? 북쪽으로. 그런데 사실 보면 지적도상으로 보면 도로가 없습니다. 자, 도로가 없는 맹지인 겁니다. 즉 이 얘기는 확실한 거죠. 저기 건물을 허물고 집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지적상 도로가 없는 맹지다 보니까 건축 허가가 날는지 안 날는지 모르는데 아까 평당 8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하는 얘기는 건축 허가가 났을 때의 가격입니다. 만약의 경우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는다면은 20, 30만 원이라도 비싼 땅인 거죠. 그렇지만 건축 허가가 난다고 했을 때는 80만 원 이상 가는 것은 틀림없는 겁니다. 즉 저렇게 지적도가 없는 맹지의 땅에 제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지적상 도로가 없는 땅에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었죠. 지어져 있었고 건축물 관리대장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먼저 예전에 건물을 지었을 때 사용승낙을 받았었다 안 받았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사용승낙을 해줬었기 때문에 건물을 예전에 지었었겠죠. 지적도상은 없어도. 자, 이러한 경우 때문에 이러한 것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시 건축절에 보면 있습니다. 자, 34조 도로의 지정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법 제45조 제1항 2호에 따라 주민이 통행도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 1항 제11호 남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려고 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법 45조에 보면 남의 땅을 이용해요. 진입 도로를 만들고자 하면 건축과에서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즉 다시 말하면 남의 땅을 진입로로 쓰는데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것이,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1, 2, 3, 4, 5, 6번으로 나와 6가지가 있는 겁니다. 6가지 중에서 6번째를 보면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으나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인정하여 건축허가한 통로 한 번이라도 예전에 건축허가를 해뒀던 현황 통로는 또다시 사용승낙 없이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이 조례에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 낙찰을 받아도 이 조례에 의해서 건축허가를 내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내줍니다. 즉 이 땅을 낙찰받아서 건축허가를 내서 팔면은 누구든지 80여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팔 수 있는 땅이거든요. 제가 이 땅이 400평이 너무 넓어서 제가 사실은 2개로 분할을 해서 각자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땅을 150, 200평의 땅을 가지고 제가 2억 정도쯤 되는데 제가 공인중개사한테다가
이거를 좀 팔아주십시오 하고 사실은 1억 5천만 원만 입금시키시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팔았더니 약 3개월 만에 1억 7,80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제가 그분은 1억 5천은 제가 갖고 나머지는 공인중개사 수수료로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1억 5천이면은 저는 이 땅을 400평을 1억 2천만 원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중개 수수료에다 뭐 다 제하고도 땅 한 천만 원이 남았고 그리고도 땅이 200평이 남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것을 골라서 이렇게 해결해서 해서 파는 것이 이것이 특수경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예전에만 있을까요? 앞으로도 있을까요? 오늘도 이러한 것이 경매로 나오는 것이 없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찾지 않았을 뿐이지 제가 보면은 언제든지 이러한 부동산은 많다는 얘기입니다. 투자할 돈이 없지 물건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12-5362입니다. 이것은 임야인데 7차까지 떨어져서 1,800만 원짜리가 200만 원까지 떨어졌던 겁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죠. 이게 왜 떨어졌나? 제가 가서 봤더니 맹지에다가 주변에가 산소로 둘러싸여 있더라고요. 이 땅이.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을 제가 1,800억짜리가 2천만 원까지 떨어졌길래 이걸 사서 어떻게 팔까 하다가 제가 이거를 낙찰받기 전에 제 친한 공주에 있는 공인중개사한테 제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제가 중개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공주에서는 요새 화장을 합니까? 매장을 합니까? 아유, 매장 반 화장 반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매장할 때 산수짜리 얼마 정도에 갑니까? 보통 한 20, 30평에 200에서 한 300 정도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제가 산소짜리를 하나 좀 추천을 해서 드릴 테니까 좀 매매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주 친한 공인중개사인데 저한테다가 아이고 이 교수님 다른 건 다 해도 산소짜리 이제 안 할랍니다. 아 왜요?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산소짜리 하나 해달라서 중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장이 돌아가셔갖고 그쪽에 산소를 쓰려고 하니 동네에서 관이 못 들어오게 막아가지고 결국 그쪽에 그 산소짜리 써놨던 걸 매장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한테 항의를 해가지고 그 뒤처리하느라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산소짜리는 중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쎄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그런 이 땅을 한번 보십시오 했더니 그 중개사님이 다 보더니 온 동네가 전부 다 주변이 전부 다 뭘로 둘러싸여 있죠? 산소로 둘러싸여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산소가 있다는 자리는 산소짜리로 좋다는 뜻이죠. 남양에다가 햇빛도 좋고 그리고 맹지인데 산소 쓰는데 도로가 없어도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다 보더니 이 땅은 괜찮을 것 같으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오케이 제가 얘기했죠. 낙찰을 받아가지고 이게 500평이니까 낙찰을 받아가지고 30평을 팔든지 20평을 팔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돈도 200만 원을 받든지 300만 원을 받든지 상관하지 않겠다. 그냥 제가 이 땅을 위임해 드릴 테니까 파시고 난 다음에 무조건 판 가격의 2분의 1씩을 중개사님하고 저하고 나눕시다. 했더니
주기사님도 무조건 좋겠다 하시는 겁니다. 500평을 사서 30평짜리 하나의 산소짜리만 팔아도 원가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땅 자체를 보면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이게 1800짜리가 200만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그 땅 자체가 좋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을 내가 사서 누구한테 어떻게 팔을 수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수익의 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처음에 1800만 원이었을 때는 나쁜 겁니다. 근데 왜 좋은 부동산으로 변했냐면 가격이 어떻게 한다?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경매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떨어지면은 월 감정가에는 나쁜 물건이지만은 가격이 2차, 3차까지 떨어졌을 때는 좋은 물건으로 변하게끔 되는 겁니다. 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 내가 떨어진 가격에 누구한테 어떻게 팔 것이냐만 생각하고 팔 수 있다 그러면 물건 자체가 좋다 나쁘다는 생각하지 말고 투자를 하고 사야 된다. 이것이 특수경매에 제가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보면 2013 타경 9238 남해군 도마리에 나왔는데 이게 바다가 바라보이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근데 지목이 묘지입니다. 묘지. 묘지에 집 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목을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목이 대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황에 산소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안 납니다. 지목이 묘지라고 하더라도 현황이 산소가 없을 때는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지목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산소짜리 지목이 산소긴 하지만 묘지긴 하지만은 남해 바다가 바라보이는 계획관리 지역에 이 땅 낙찰을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기만 하면 바로 감정가 이상으로 팔 수 있는 그러한 땅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종실의 공개 강의를 통해서 잠시 제 특수 경매 물건을 또는 고르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코로나 때문에 강의실에서 직접 강의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으로 인사드리게끔 됨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또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는 이 과정을 4개월 과정에 물건을 제가 골라드리고 60여만 원을 받고 있으면서 낙찰을 받고 나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특수경매는 낙찰 받는 것이 50%고 낙찰 받은 것을 파는 것이 또 50%예요. 제가 오랜 동안 이 특수 물건을 가지고 해보다 보니까 컨설팅 비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낙찰을 받고도 낙찰 받았다는 얘기를 저한테 안 하시는 경우가 가끔가다 있어서 제가 방법을 바꾼 겁니다. 특수 경매 물건을 제가 골라드리고 4개월 동안을 골라드리면 한 달에 보통 20, 30개를 골라드리다 보면은 약 한 100여 개 정도가 물건을 골라지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10번 정도만 입찰에 들어가서 하나만 낙찰 받으면 낙찰 받은 것을 바로 저에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언제 어떤 식으로 현금을 만들 것인가를 저와 같이 상담을 하고 제가 상담을 하는 비용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비용은 제가 따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특수 경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제가 특수 경매 물건 밴드가 있어서 그 밴드에 계속해서 이러한 사건 번호를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거기에 의해서 낙찰을 받으시고 낙찰을 받고 나면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낙찰 받은 후에 현금으로 만드는 것이 50%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에게 연락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현금을 만들 것인가를 저와 같이 노력해서 현금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4개월에 하나의 낙찰을 받아서 해결을 한다면은 60만 원에 10배 정도 이상의 수익은 여러분이 올릴 수도 있고 특수 경매의 기본도 공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틀린다고 하더라도 같이 해결해 나가면은 수익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